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자,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은영 소장 지난 한 주 주목했던 숫자는 뭐죠? 예, 저는 70%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전자출입 명부 도입 찬성 여론이에요. 근데 전자출입 명부가 이제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그 클럽 감염 확산이 될 때 QR코드 찍고 가는 그렇죠. 거죠? 그 연락처 불분명해서 이제 QR코드로 이거를 개인정보를 취합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요게 이제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날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게 QR코드를 어떻게 찍어가지고 개인정보를 취합하는지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이 응답을 했는지 조금 약간은 의문이 가는 응답이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더 취합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냥 여론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찬성이 70% 나왔다. 예. 이게 QR코드 찍고 출입하는 게 어제부터 시범 운영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근데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까 찍는 게 아니고 얘기 좀 해봤는데. 그 포털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아이디 클릭하고 QR코드 클릭한 다음에 실명 인증 및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QR코드 발급받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카메라 인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요? 그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지금 시범 기간이어서 한 그 도서관에서 했더니 48.3%만 요렇게 했고 나머지는 그냥 수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 방법에 대한 방법이 좀 복잡해요.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권 침해 아니냐라는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게 좀 감염 위기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는 암호화한 다음에 4주에 자동 파기하겠다 이런 안은 내놨는데요. 일단은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되면 지금 도서관에 실시한 것처럼 좀 반대하는 거부하는 의견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개인의 동선 데이터가 전부 다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어떤 사생활 침해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죠. 예. 이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네. 이게 좀 남발해서 악용될 수도 취합하면 있고. 그렇죠.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일단 전자출입 명부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죠. QR코드가 언급량이 훨씬 많고요. 전자출입 명부는 한 1,400건 정도. 예. 5월 24일에 관련 키워드 첫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이거를 실시하겠다라고 24일 밝혔고요. 보면은 이제 집단 감염 정보, 이용자 개인 정보 이런 어떤 연관어들 보이거든요. 기록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근데 지금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25.3 대 30.3이고 중립 반응이 43.8이에요. 지금 아직 잘 모르겠다. 잘 모르신다는 거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좀 복잡하다고 알려지고 개인 정보가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알게 되면 조금 부정 반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정 감성어 우려 허위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QR 코드는 조금 이제 언급량이 5,900건 정도 되고. 근데 그거는 반드시 QR 코드 찍고 출입만 가지고 검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QR 코드는 검색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긍부정 비율이 37.1 대 23.9로 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지금 정확히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의견들 자체도 그렇고 지금 보면 그래도 정보나 시스템 개인정보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 같은 걸 좀 갖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또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그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쵸.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거에 찬성할 것이고 높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커지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다른 나라도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결과를 보니까요. 일단 봉쇄령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나라들에서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필리핀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시민들이 봉쇄령을 좀 완화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의 87%가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도인 그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93%가 또 불안감을 더 높게 호소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좀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크고 봉쇄령을 또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봉쇄 완화 안 했나요? 여기 봉쇄 완화를 좀 봉쇄령을 내렸는데 완화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신규 확진자가 좀 500명대를 기록을 해가지고 500명? 예. 그래서 사람들의 이게
불안한 심리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높은 정도 반영이 그대로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브라질도 거의 비슷하게 좀 나타났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거기도 이제 도시 봉쇄를 찬성하는 여론이 여기는 한 60% 정도 나타났는데 예. 여기는 좀 이제 경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질문에서 경제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52% 정도가 이제는 좀 경제 활동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봉쇄령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또 나타내고 있어서 좀 되게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쪽 편에는 경제 활성화, 한쪽 편에서는 개인의 불안감. 사생활 보호.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전민기 팀장이 주목한 숫자는 네, 3%고 합쳐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 매우 진보하고 매우 보수가 각각 한 3% 정도 되고 다 합해도 10%가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어디서 한 연구죠? 이게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교수가 한 거고요. 우리 사회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2018년에 12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하고 실험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예.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 성향에서 중도는 45%에 달했고요. 양극단인 매우 진보와 매우 보수는 각각 한 3%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평가한. 그렇죠. 네. 다소 진보, 다소 보수 같은 넓은 의미의 중도층이 한 87%에 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어떤 의견들도 그 극단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 그게 몇 퍼센트 안 된다. 과잉 대표되고 있고 착시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국민들 스스로 생각하는 성향은 정상 분포 곡선 중간에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 상태가 맞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론이나 정치 이런 데는 이 정상 분포 곡선이 낙타로 등으로 치면 단복 낙타예요. 예. 근데 쌍복 낙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설명해야 우리 청취자분들 금방 이해가 되니까. 쌍복 낙타처럼 양쪽이 볼록볼록 솟아서 정치, 언론, SNS 이런 데서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만 횡행한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메시지도 금방 전달이 되고 다른 걸 쳐내기도 쉬워요. 하나를 뭉쳐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론 양극화를 형성하는 그런 데는 최근에 어떤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어떤 그 여론 양극화 자체가 주로 SNS하고 인터넷 뉴스, 인터넷 미디어를 좀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 노출 정도가 또 정치 성향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SNS를 많이 보는 이용자는 진보 방향으로 성향이 좀 바뀌는데 SNS를 많이 보면 그렇죠. 진보 쪽으로 간다. 예, 그리고 제공된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많이 접하게 되면은 좀 보수로 이념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면 보수. 그렇습니다. SNS를 많이 보면 진보? 네. 어허. 근데 이게 왜냐면 그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잖아요. SNS. 예. 그러면 그 성향이 저도 한 명과 맺었는데 계속 그쪽의 분들을 추천해 주면서 그 글들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예. 이런 여론 양극화 부추기는 허위 정보에 좀 대응하고 정보 편증 현상 완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사회에서 양극단을 어떤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좀 중간으로 좀 와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또 총선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 착시 효과하고 과잉 대표된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했고요. 그러니까 극우파 쪽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다가 스스로 찌그러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또 사실 미래통합당보다도 더 오른쪽에 태극기 부대의 본산을 자처하는 정당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정당들이 근데 3% 넘은 정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나가면 최소 몇 프로는 할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거죠. 예.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은영 소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가요, 그 이념 성향 지표 조사하는 설문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많이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문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온라인하고 SNS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정보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인식이 편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를 여론의 양극화 가지고 많이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하나 약간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 미디어의 신뢰도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는 시기가 다시 올 것이다. 올 이런 거다. 결론을 내린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네네.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올까요? SNS라고 하는 게 짧고 간결하면서 메시지는 선명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 사회 현상이라는 게 그렇게 짧고 간명한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워낙 이쪽 SNS 쪽에서 많이 형성 그러니까 가짜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죠. 가짜까지 안 가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이슈를 네. 그냥 결론을 단순하게. 바로바로 그렇죠. 내려버리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현상 때문에 더 뭐 포퓰리즘 같은 것도 횡행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미국 정치, 유럽 정치도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라는 게 정치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채식주의 같은 것도 사실은 극단으로 몰아버려요. 왜냐면은 채식주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닭 같은 거 먹고 달걀 그렇죠, 드시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가 무슨 채식주의냐, 니네가 무슨 페미니즘이냐 해버리면 사실 그분들은 의견을 이제 더 이상 SNS를 개진하지 않게 되고 네. 그 양 극단의 의견만 남다 보니 한쪽의 의견들이 굉장히 과잉대표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총선 때 확인했잖아요. 예. 한 비례대표 당과 관련해서 그 빅데이터 상에서 얼마나 언급량이 많고 하는지를 봤는데 결국에 결과로서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열린 민주당 맞습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빅데이터 연구가 상에서는 거의 한 20석 이상 나올 것 네. 같더니 맞아요. 그랬었죠. 결국은 몇 석 나왔죠? 그때 당시 네, 세석. 세석이었죠. 세석 세석, 나왔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쵸. 미디어 예. 교육, 수용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학교 교육 같은 데서 그런 거 꼭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미국의 몇몇 주는 그게 아예 이제 꼭 해야 되는 커리큘럼에 교육으로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한쪽으로 편향되는 게 계속 그쪽 의견만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늘 저하고 이제 의견 충돌도 많으신데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지를 스스로 하면 다양한 네.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가치가 좀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이번 연구 결과에서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뉴스를 선호하지 않는 집단이 뉴스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이념 성향 변화 정도가 더 크다.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뉴스를 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뉴스 하나에 확확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 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뉴스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렇습니다. 양쪽 색깔 갖는 뉴스 다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정보가 부족한 그러니까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